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전미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68회입니다.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영어예요. 영어. 담보, 저당. 그러니까 집을 저당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제일 하등급 사람들의 모기지가 막 돈을 막 꽂아갖고 그런 거예요. 컬러러라이즈드, C는 컬러러라이즈드, D는 debt, O는 obligation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한 거예요. 저금리로 돈을 막 빌려준 거죠. 빚을 내어 집을 산다고 해도 집값 상승으로 얻은 이익이 내야 되는 대출 이자보다 높아져요. 대출한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뛰었죠. 막 10억 뛴 동네도 있고 20억 뛴 동네도 있어요. 사실은 집값이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이 집값 버블 붕괴입니다. 거품 붕괴라는 뜻이죠. 이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며 투기가 시작됐던 거죠. 미국이 미친 거죠. 2007년, 2008년 금융기관과 투자은행 등은 이 대출 채권을 CDO, 증권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담보로 해갖고 빚을 내는 거를. 이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금융기관에서 사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공황이 왔다는 거죠. 경제 상황의 변화와 정책 변경으로 집값이 폭락하자 다 같이 망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란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회사들이 심지어 신용불량자한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때 이후 카드 사용액을 갚지 못한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2004년 대한민국도 카드 대란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던 거죠. 경제 위기가 엄습한 것과 똑같은 과정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문제는 스케일도 다르고 피해액과 전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도 압도적으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이 크다는 거죠.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고라는 거죠. 최고인데 서브니까 바닥 제일 아래 등급이라는 거죠. 예. 카드 대란은 과소비한 개인과 가게만 죽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걸로 끝났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모든 돈을 쥐고 흔든다라는 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가 총알이 없는, 포탄이 없는 아주 취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한 나라가 그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2019년에 12월 달에 터지죠. 그리고 2001년 이 2년 동안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냅니다. 달러를 2억 달러, 3억 달러. 그래갖고 전 세계에 지금 달러가 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사과가 1,000원 하던 게 지금 3,000원하고 스테이크가 5,000원 하던 게 3만원하고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미국이 지금 그래서 미국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계속
이거를 잘 잡아 넘겨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은행과 펀드 매니저들은 그동안 놀고 먹기나 다름없었던 미국 국채 돈줄이 막힐 것이라 직감하고 새로운 저위험 고소득 투자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은 CDO 부채담보부 증권이었습니다. 당시 CDO 부채담보부 증권은 40%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어요. 90% 이상의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 집값이 계속 뛰니까 부채담보부 증권을 은행에서 팔으니까 그 돈을 또 받아갖고 또 집을,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뭐 2채, 3채, 뭐 내가 아는 분은 3채를 집을 날렸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매우 이상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애초에 집을 담보로 삼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좀 단어들이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그래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모기지는 담보, 그 다음에 저당, 이런 의미입니다. 모기지는 영어입니다. 갚지 않으면 곧바로 노숙자가, 그러니까 집을 쭉 쫓기니까 모기지를 갚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딱 집을 잡고 돈을 꿔주면은 편안한 거죠. 돈 안 갚으면 집을 갖고 오면 되니까. 그것도 또 집값도 뛰어오르고, 안 갚아도 집이 은행에 넘어가니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CDO를 막 팔아댄 거예요. CDO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자의 저당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은행은 손쉽게 원금을 확보하게 되죠. 대출금을 은행에 갚으면 그 이자가 투자자에게 가는 구조인 거죠. 은행에 갚으면 이자가 이제 CDO를 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은행은 더욱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돈으로 다른 파생에 투자하고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대충은 그게 우리 생활에 연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해줘요. 이자 수입을 얻는 거죠. 이자 3%, 4%. 그러면 돈도 꿔주고 이자도 받고. 신기하죠. 그럴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모기지론을 쓴 사람은 빚쟁이 채무자가 되고, 은행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집은 내가 갖고 있지만 은행이란 빚을 지금 빚쟁이인 거, 빚쟁이. 은행은 자신의 돈이 일정 기간 동안 묶이는 대신 상환이 완료되면 이자 수입을 얻게 되죠. 은행에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돈을 걸고, 채무자들이 돈을 잘 갚으면 돈을 따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는, 그야말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돈 놓고 돈 먹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2007년, 2008년에 은행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저장을 해줘. 저당을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꿔줘요. 그럼 이자를 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그래도 이자 낼 돈은 되니까 조금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S라고 자동 유동화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마가 말의 등급에 따라 배당률이 다른 것처럼 빅 쇼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015년에 2007년, 2008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영화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신용불량자 가까울수록 배당률이 높았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서브프라임 대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은행들은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 미래의 에셋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자산이야, 자산. 그러니까 verified가 수입 인컴이 얼마인지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산이 얼마인지 뭐 땅 문서라든지 뭐 이런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걸 조금 완화합니다. 완화해서 stated income, verified asset이라고 그래. 수입은 명시만 하면 돼. 내가 10만 달러 번다. 그러니까 써내기만 하면 돼. 20만 달러 1년에 번다. 대신 집값, 집의 그 땅 문서라든가 집 문서는 이거는 verified,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완화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미친 밥 정책이 나오죠. 미국이 stated income, stated asset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입을 명시만 하면 돼. 나 1년에 20만 달러 번다. 그리고 자산도 나 150만 달러 집 있다. 그냥 적으면 돼. 적어. 그러니까 증명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꿉니다. 미국이.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새 고객은 자신의 금융재산을 증명할 엄청난 양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저 자신에게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서류에 명시하기만 하면 stated income, 명시만 하면 돼요. 예, 그냥 적기만 하면 돼. 은행은 고객 재산 목록도 조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류에다가 거짓으로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보유, 연봉 20만 달러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로 적고 집을 넓히겠다고 20억을 또 추가 대출을 요청해도 은행에서는 아무 확인도 없이 20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예, 나중에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해 주고 개하고 고양이한테도 대출을 해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국의 성장과 악재. 이제 중국이 미국을 붙잡고 흔들었죠. 돈맛을 알고 모여든 중국과 신흥국가들은 CDO를 몰려들기 시작해. CDO, 부채담보부 증권으로. 이제는 완화된 기준으로도 부족하게 됩니다. 더욱 많은 모기지, 저당. 제가 천주교 신부라 이 세상적인 용어가 입에 짝짝 안 달라붙네요. 저당, 담보. 그러자 새로운 모기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은행들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마침내 no income, no asset.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도 돼. 자산이 없어도 돼. 그래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서브프라임 대출 제도도 이미 재산 목록과 수입을 거짓으로 적어도 되는 소위 묻지마 대출 상품이 된 지 오래된 판에 이 대출 상품은 고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신청만 하면 재산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이 미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배짱을 부려댄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부의 한 가구, 한 주택 정책 기조하에 이 중국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돈을 싸들고 가서 이게 정말로 달러를 싸들고 가서 산호세, 제가 산호세 IT 구글 있고 이런 산호세를 강의를 갔는데 그냥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관광을 와갖고 한 150만 달러 하는 집들을 다 250만 달러로 다 뛰게 했어, 집값을.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제주도 땅값 올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 중국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하여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었고 은행들도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구, 한 주택의 기조 때문에 주택시장의 붐이 일어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그 사는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시작한 거죠. 그냥 돈이 그냥 흘러 넘쳤어. 앞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보이는 만큼 현재 집값의 100%까지 빌려준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른다면 담보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미친 듯이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뛰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은 당연히 프라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등급이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럽니다. 프라임 대출이 대부분이 프라임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는 verified income, 그러니까 확실한 수입, verified asset, 확실한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주택담보대출로서 회수율이 매우 높지만 새로운 고객은 매우 적은 타입의 대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상대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경제는 신용으로 굴러가는 만큼 신용이 좋은 개인, 프라임 등급에게 대출이 잘 되는 것이 상식이죠. 일반적이죠.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기현상, 미국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제일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아주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이 뛰니까. 하지만 서브프라임 등급 고객의 은행들이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갑자기 신용이라는 요소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 투기와 돈놀이를 팔기 위한 잘못된 거죠. CDO라는 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미국의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5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 막 6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 자살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이. 은행들이 얼마나 대출 심사를 대충 했는지 보여주는 일화 중에 기절 초풍할 게 있어요. 한참, no income, no asset. 예. 이 대출이 성행할 때 오하이오에서는 죽은 사람 23명이 대출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인데 은행은 상대방의 본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넣어준 거예요. 영화 빅쇼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르는 애완견 이름으로 돈을 빌린 케이스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이 돈놀이가 서서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주택가격이 2004년에 16%, 2005년에 15% 상승한 거죠. 이자야 아무리 높아야 2%, 3%, 한 6%까지도 되는데 주택시장이 15%, 16% 올라가니까 집에다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한 거죠. 초창기에는 은행이, 중반기에는 미국의 투자자가, 그리고 후반기에는 미국 외 전 세계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미국 통화량을 증가시켰지만 안타깝게도 그 통화량을 공급해줄 주체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통화량 증가율은 자산가치 상승률은 이자율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점점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이 도래하자 미국 전역에서 채무 불이행률이 폭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카드 대란의 원흉이었던 돌려막기 식으로 모기지도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한계가 온 거죠. 채무 불이행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단어를 거의 잘 쓰지 않아갖고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불이행률이 폭증하고 기초가 되는 모기지가 쓰레기가 돼버리자 은행은 더 이상 기초 자산인 모기지를 생산해낼 수 없었고 새로운 모기지를 만들지 못하니 새로운 ABS와 CDO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매개로 공급되었던 통화는 더 이상 미국 주택시장에 이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통화량은 오히려 불이행자의 담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 회수되어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다 불이행으로 되니까 다 이제 집을 뺏긴 거죠. 당연히 통화량의 축소는 자산가의 축소를 불러오고 자산가의 축소는 더 많은 부실과 통화량의 재축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빌려줬던 돈들도 돈이 없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강제로 얘기해갖고 그 돈을 갚아대느냐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온 거죠.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불이행률이 폭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CDO는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불이행률이 폭증하자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 거죠.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투기꾼과
돈을 빌려준 은행들 때문에 통화량 증가에 어마어마하게 통화량이 증가를 했고 투자자들은 차례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에는 또 다른 복병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이자. 계약 체결 이후 1, 2년간은 비교적 합리적인 6% 정도의 금리로 상환을 했죠. 집값은 15% 뛰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복리 12%에서 20%로 급폭등을 합니다. 6%와 20% 차이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억 단위의 담보 대출인 만큼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한 3배 정도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나앉을 수밖에 없고 은행에다가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거품이 꺼지고 나자 떨어진 집값으로 대출금을 갚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서브프라임 고객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었을 거예요. 거품이 꺼지자 경제도 서서히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고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어요. 저도 재작년에 막 집값 뛴다고 뭐 천안에 집값 뛴다, 뭐 무슨 안양에 집값 뛴다. 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냥 한 개인으로서 집값이 뛴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는 한 3억짜리인데 6억으로 뛰면은 3억은 이게 통화량 증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6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값이 다시 3억으로 떨어지면은 그 3억 갖고 막 하던 사람이 있는 3억까지 다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애초에 자산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면 매도세가 급물살을 타고 매물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도 미친 듯이 꺼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꾸 집값이 떨어지니까 빨리 집을 팔으려고 급매물을 내놓는 거죠. 모든 일이 도미노처럼 진행이 됩니다. 마침내 2008년 9월 다량의 CDO를 가지고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건 은행도 아니고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점으로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던 몇몇 나라까지 아예 경제가 나빠지면서 전 세계 불황이 시작됐던 거죠. 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그 은행들이 잃어버린 자산을 전부 다 보증을 해줍니다. 심지어 기업들은 미국의 정부가 준 돈을 아주 보너스까지 줘버려요. 보너스. 국민들은 다 망하고 나가고 앉았는데, 정말로 미국 이런 사회를 보면 참 미국도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받았잖아. 아니 자기네도 은행 돈 벌을 만큼 벌고 나앉은 건 서브프라임 최하위 사람들도 다 나앉았는데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갖고 그 은행이 빈 돈들을 국가에서 다 채워주니까 달러가 이거 의미가 없네. 이거 달러를 건드릴 수 없는 거를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비트코인을 찍어갖고 내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한 500원 했어요. 500원. 지금 뭐 1억까지 올라갔다가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이 금융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달러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원화하고 달러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2009년에 2007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보고 어떤 천재가 이거 달러로 안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9년에 2100만 비트코인을 찍어냈어요. 지금 최고를 1700만 비트코인을 최고로 하고 아직 이제 400만 개가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나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우리 교우들은 미국은 달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뭐 미래에는 아마도 컴퓨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만 있긴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앞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는 달러로 갈 겁니다. 분명히 제 예상이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예상이 거의 맞을 겁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달러를 지키려고 그렇게 위안화도 그냥 요조를 내고 유로화도 요조를 내고 엔화도 요조를 낸 거거든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제 이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00만 개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은 시세를 보니까 5천만 원 하더라고요. 500원 하던 게 5천만 원이 됐으니 돈 놓고 돈 먹기가 또 된 거죠. 그래서 금융은 미국이 쥐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